7월 29일 이재명은 춘천으로 이동 중 차 안에서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환경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기득권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계급 배반을 말한 것입니다. 계급 배반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특히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21년 실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의 극빈층들은 47%였습니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소득 수준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6%였습니다. 학력별로 분류해봐도 학력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계급 배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한 가지 변수를 배제한 결과입니다. 2014년 학술지 동향과 전망에 수록된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소득별, 학력별 투표 성향은 이재명의 말처럼 계급 배반의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한 가지 변수를 추가하자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바로 연령이라는 변수입니다. 연령을 통제 변수로 놓고 분석했을 때 가장 보수 성향을 띠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입니다. 저소득자도 저학력자도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령층을 제외한다면 저소득층은 이념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기초에서 평등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해서 투표한다거나 보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일각의 통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2014년에 논문을 보지 못했더라도 학력과 소득이 아닌 연령에 의한 투표 성향이라는 것은 충분히 통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보다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성이며 노령층의 학력과 소득이 다른 세대보다 낮은 것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저학력, 저소득층을 적대하게 만들 뿐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계급 배반론은 결국 또 다른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이는 지배자의 언어이지 절대 지도자의 언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7월이 다 지나갔네요. 라이브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민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습니까? 와, 덥습니다. 예. 네. 엄청 덥더라고요. 뭐 최고 기온 보면은 예년보다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저도 어저께 좀 잠시 외출을 했었는데 막 땀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더위는 최고 기온이 높은 것보다 이 뜨거운 게 밤이 돼도 안 식어요. 계속 열대야라 가지고.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지난주쯤에 이제 일기예보에서 이번 주 들어오면은 장마가 끝나면서 열대야가 이제 네.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됐네요. 이게 좀 그래도 느껴지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알래스카 있지 않습니까? 네. 알래스카에서 지금 모기가 대거 창궐 했어요. 땅이 녹았네. 네, 녹아서 이제 물이 생기니까 네. 모기라는 게 이게 사실 엄청 그 생존력이 진짜 강한 놈이거든요. 그렇죠. 장구벌레는 웬만한 물에서 다 살아요. 소금물에서도 삽니다. 물에다가 염산을 웬만큼 풀어도 삽니다. 오. 그 아마 좀 뭐 미생물 제외하고 나면은 오염 어떤 물이든 간에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살 수 있는 그 적응력으로는 거의 탑급일 거예요. 거의 네. 바퀴벌레랑 승부를 겨뤄도 되겠는데요?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근데 그 환경 적응력 하나 놓고 따지면 바퀴벌레부터 더 셀지도 몰라요. 얘는 어떤 물이든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알래스카 얼음이 녹으니까 거기 지금 모기가 엄청나게 창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였지? 그 MBC 다큐멘터리였던가? 그 툰드라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게 봄이 되면서 땅만 녹으면은 모기가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생긴 건 모기인데 뭐 학명이 다른지 무슨 팔이라고 이렇게 자막에 떴었는데 생긴 건 모기예요. 모기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있어요. 사실 추운 데도 있는데 다만 얘네들이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활동 시기가 이제 짧을 뿐이죠. 네네. 뭐 그래도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모기가 그렇게 활개를 못 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기상이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극지방도 이제 네. 온도가 올라가서 모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짜 그 전기세에 관해서는 좀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걸 어떤 명목으로 올리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저탄소로 전환하면서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이제 그쪽 발전 소요를 많이 땡겨 올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대로 있으면 진짜 2050년 되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모기한테 뜯겨서 죽을지도 몰라. 모기한테 그렇죠. 모기한테 뜯겨서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또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말라리아만 옮기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하여튼 엄청 뜨겁고 오늘도 햇볕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뭐 오전인데 지금 오전 10시인데. 네. 저도 요즘 일 나가 보면은 그렇죠. 힘드시죠. 예. 아침에 9시 나오면 그때부터 그래. 이걸 뭐 잠시도 시원한 시간이 조금도 없고. 저는 다행히 저보다 매우 중요한 네. 이 저희 생산 장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비를 살려야 네. 하기 때문에 네. 예, 에어컨을 쐬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도 잘 되고 그런 데는 그렇지 뭐. 먼지도 없어야 되고. 먼지는 그냥 네. 저희 청소로 해결합니다. 공조 시스템을 돌릴 돈이 없어. 별로 안 좋은데. 그게 너무 비싸. 네, 그래서 예, 잠깐 짤막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귀여운 감자님,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첫 번째,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웰컴퓨터 또는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과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최근에 웰컴퓨터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컴퓨터 고장 진단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격 수리 이제 문의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블루 스크린. 네. 이거 꽤 심각한 건데. 요즘 웬만한 블루스크린 안 뜨는데. 잘 안 뜨죠. 네. 저도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격 접속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운영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재설치한 후에 아직까지는 잘 된다고 하시는데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으신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원격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못 보죠. 예.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다. 네. 출장을 나오시지 그러십니까? 뭐 거리가 멀면 멀겠죠. 멀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으니까 출장비가. 네네. 이런 내용도 아마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께서 가까운 컴퓨터 고장 수리하는 곳을 방문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원격 진단도 잘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웰컴퓨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컴퓨터 이렇게 분해 조립의 소양이 있으시면은 근데 이제 뭐 저기 부품 갈아 끼는 거 정도 할 수 있으시면은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컴퓨터 열어가지고 부품 하나씩 다 뺐다가 끼워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죠. 네. 맞아요. 한 번씩 싹 빼가지고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그 전원 안 켜질 때 램 빼가지고 이제 접속 부분 청소하고 그 끼우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이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를 뭐 몇 년 전에 몇 번 겪어봤는데 대체로 저는 비디오 카드 문제였거든요. 그래픽 카드요. 네.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그것도 접속 부청소도 해주고 아니면 심하면 먼지도 좀 털어주고 그러면 또 얼마간 잘 돌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본체 여실 수 있는 분이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다 팔렸답니까? 옥수수 완전히 완료 공지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래도 거의 네. 옥수수 좀 인기가 많은 품종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옥수수로 고구마도 그렇지 않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고구마도 있었던가? 고구마도 지금 막 나올 때긴 한데. 네. 그러고 보니까 고구마도 조만간 있으면 공지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모처럼 입을 털었습니다. 네. 네. 과학 방역이 뭔지 내가 한마디로 설명해 주겠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방역 정책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결정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요. 미국 방역의 컨트롤 파워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의견이 달랐는데도 방역 정책을 자기 의지로 이제 관철시켜서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철수는. 네네. 그럼 잘 됐어야지. 미국 방역이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저는 이거 관철시켰다는 말 자체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의 말이 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방역 같은 거는 특히나 이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는 게 맞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경우 전문가의 판단을 권력자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안철수 자기가 말했다시피 트럼프랑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어긋났는데도 미국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전염병 연구소랑 미국 정부랑 어긋났잖아. 정책이 같이 쭉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쭉 가야 되는데 같이 쭉 가면 성공하겠죠. 근데 같이 쭉 간 거고 어긋났잖아. 미국은 개판으로 돌아왔잖아.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같은 거는 전염병 연구소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과학 방역이라고 말하는 게 안철수 말처럼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전문가의 말을 집권자가 그러니까 그 최종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이 네. 결정권까지 가졌어야 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게 돼버리지. 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재난관리법을 보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보통 국무총리, 네. 그리고 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질병청장이다. 네. 그래서 법상에 보면은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멍청한 소리라니까. 이럴 거면은 애초에 정치나 관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 있으면 되잖아. 전문가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 전쟁 나면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는 국회의원 왜 해? 그러니까 니보다 그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들 몇 명 변호사 끼고 법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어. 그러니까 말이죠. 사퇴하세요. 사퇴. 어디서 이런 연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로. 안철수의 탈정치를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보여주면서 안철수가 정치를 그만두는 게 탈정치지. 그 전쟁 때도 그래 국방부 장관이나 군인들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최종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핵무기 쏠 때 미국 공군 애들이 그냥 공군 쏴버려. 공군 애들 쏴버려. 쏴 그래가지고 쏘고 그럽니까? 그거 다 그 막 무전 때리고 전화 돌리고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 수상인 하니까 떨어지고 핵 그렇죠. 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눌러줘야 네. 되고. 아니 2차 대전 때는 비밀번호 누를 일은 없었고. 그때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문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는 권력 체계에 대한 지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큰 일, 이제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네.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뭐 가까운 예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일본 수출 규제 상황 네. 그것도 뭐 국가적인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영향을 크게 줬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뭐 국내화 시킬 수 없는지 그런 네.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했었죠. 네. 만약에 안철수 식으로 하면은 반도체 전문가 뭐 이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하고 뭐 이재용이 이제 삼성 반도체 사장이 전문가 그걸 하든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도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그 대표적인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금 예전에 참여정부 때 태안 아파트 그 기름 누출됐을 때 아, 네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책임은 내가 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정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특히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이 우선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건데 안철수는 지금 전문가를 그러니까 책임자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앞세워자는 소리니까 이거 좆되면은 전문가한테 다 덮어 씌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렇죠. 이 말은 그대로 보면은 다시 말하자면 이럴 거면 정치인이 왜 필요하냐고. 맞습니다. 또 중대본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 부처의 어떤 대응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의 부처 가지고 그렇죠. 방역은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렇죠. 국가 시스템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중대본이나 질병청장이 어떻게 그거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거 애초에. 그러니까 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띨빵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해주겠다. 한마디 과학 방역이 뭔지. 내가 안철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니까. 사퇴하세요. 정치를 해 이랬고 그냥 탈정치. 네,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사퇴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씨. 보여주세요. 이게 아직도 그 못 벗었어. 정치 뛰어든 지 안철수도 2012년에 뛰어들었으니까 네. 10년이 됐는데. 이번 국회의원 지금 두 번째 하는 건가? 국회의원 처음일 거예요. 아니 저 처음에 나와가지고 또 이준석 지역구에서 당선하면 됐잖아. 그때 이준석 꺾고. 아, 그럼 재선인가? 그 민주당 당대표 할 때 국회의원이었잖아. 아니야, 민주당 당대표 할 때는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었네. 네, 그때 아니었고. 그다음에 국당 가속 배치 달았던가? 아마 21대에서 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안철수가 뭐 2선인지 3선인지 헷갈리는데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국회 가서 뭐 한다는 걸 본 적이 없어. 뭐 하는 건 뭐 있는 데 많은 데 가다가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뭐 한 소리 하는 건데 이거 뻘소리 나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진짜 참 안철수 씨는 정치를 하려면은 좀 개념부터 잡고 오십시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나부터도 개념이 없어 어떡해. 이러니까 이게 V3에 대한 이 신뢰가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저기 뭐 은행이나 관공서 그 들어가면 V3 자동으로 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면 또 새로 까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진짜 구질구질해. 꼭 안철수 같아. 하여튼 아이고 참 세게 웃겨줬습니다. 네, 뭐 이런 진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소리를. 야 진짜 참 그 안철수 씨 때문에 정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의함이 오는 거지. 아이고 참. 달리 정의함이 오는 줄 알아. 아휴. 네, 그래서 가볍게 오랜만에 한번 우리 거의 처음인가? 안철수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참 지금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금 뭐 지금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은 사람들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1년 안에 탄핵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차기에 뭐 누구 찍어줘야 되나 그러면 이쪽에 이재명 나오면은 저쪽에 안철수 나오면 찍어줘야 돼. 슬프다. 저쪽에 안철수가 네. 저쪽에 누가 나와도 찍어줘야 돼. 이쪽에 이재명 나오면은. 미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이랑 안철수랑 지금 누가 더 띨빵한가라고 했을 때 이 소리 하나 놓고 보면 나는 안철수가 더 띨빵한 것 같아. 그러게요. 진짜.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의 그 현실을 더 암울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탈북 그 어민을 북송한 것을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한번 똥볼 제대로 씌게 찼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25일 날 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5일에 하태경 의원이 동해 어민 북송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식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일단. 네, 국제사회죠. 네. 그렇죠. 국제사회. 그다음에 이제 고문 위험국에는 고문하고 구타하고 총살하고 화형하고 이런 나라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정상 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락을 이렇게 착 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한 거죠,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이 탈북 어민을 북송했는데 네. 그 지역 관할권이 유엔 사령부에 있으니까 네. 그럼 유엔 사령부 승인을 거쳐야 됐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승인 거쳤는데요? 승인 받았는데요? 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번이나 이제 되묻고. 이런 건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당연하게 뭐 안 고쳤다고 생각한 건지 왜 이렇게 엉성하게 진답을 한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엔사 승인을 받는 거는 이제 그 통일부 소관이라서 이 탈북 어민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 예, 탈북 어민 통일부를 통해서 유엔사 승인을 받았는데요. 통일부가 이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당시에 북송시에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유엔 사령관이 이제 안대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포승줄하고 안대 풀어준 게 사실이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그건 사진에 나오지 않나? 일단 안대는 확실히 안 하고 있었고. 사진은 없죠. 포승줄 수갑만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수갑.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승줄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칭칭 동여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답변할 게 아니고 이건 통일부 소관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귀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귀순 병사가 아니잖아. 본인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통일부 소관이 되는 거고 뭐 통일부 소관이 이제 국정원 소관 되겠죠. 굳이 네. 따지면은. 그리고 이 탈북 어민들은 고문 뭐 아까 그 고문 방지 협약 네.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범- 민간인이고 그냥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니까 그렇죠. 네.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법에 의한 사법 처리를 받는 거지. 그 정치적 망명 같은 그러니까 이거 좀 뭐 고문 국가 이런 거는 사실 그 정치적 망명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렇죠. 망명도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 정치범 아니면 안 받아줘요. 정치범 아닌 다른 범죄자가 형을 마치지도 않은 범죄자가 그러니까 수배된 상태의 범죄자가 망명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그 나라에서. 하태경은 그렇죠. 뭔 또 여기서 그 쌉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쌉소리를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최근에 좀 이거 전에는 좀 멀쩡한 소리 좀 하던 듯 싶더니 뭐 그냥 어김없이 어떻게 좀 광 좀 팔아보려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숟가락 올릴 게 그렇게 없나? 썩은 떡밥을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튼 북송하는 것 자체도 유엔 그 판문점을 전화했기 때문에 유엔사의 소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포승줄 문제 그것도 유엔사에서 이제 어떻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나오니까 애초에 유엔이랑 어떤 그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프로세스를 다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쓴 소설이 바로 이제 이 뒤이어서 태영호 의원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 사령부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개문하라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강제로 보내버렸다. 이건 이제 태영호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네. 요 내용으로 나온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주로 네네. 저쪽 매체에서 그거 그럼 이제 뭐 집어와가지고 태영 조중동 같은. 그러니까 태영호 인간도 정말로 게으른 거야.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당이잖아 지금. 자기 당 통일부 장관 바로 그 국방장관한테 전화 터뜨려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그냥 언론만 주워 듣고 지금 이러고 뻘소리를 또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멍청하죠. 예, 멍청하다고 할 수 있지. 네. 거의 안철수급이지 이것도. 얘네들 이거는 멍청하다기보다 게으르다고 할 수 있죠. 게으른. 네. 이 게으름은 저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이재명의 게으름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이태용이나 하태경이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세간에 그냥 돌아다니는 뭐 거의 뭐 찌라시성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뭔가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냥 그런 식으로 질러내는 거지. 팩트 체크 없이. 네. 태영호 주장에 따르면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가 직접 이렇게 모내라고 지시해서 문을 땄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이게 무슨 GOP 통문 따는 것만 몰라. 그건 유엔사랑 상관없는데 판문점은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판문점 지나가는 모든 거는 유엔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판문점 한 걸음 넘어가시는 게 왜 역사적 사건이었겠어. 만약에 거기 우리 소관이었으면 이 태영호 말대로 국방부가 그냥 못 따라 그래서 못 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진작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겠지.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사실은 그게 좀 자주성이랑 연관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엔 소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당시 이제 북송 업무를 군인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이제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특이 얘네들 데리고 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귀순용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군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국방부 소관이 아닌 거야. 국방부 소관 아니니까 내무부 직할 경찰 특공대가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중간에 반응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뚫고 펴고 그러기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는지 억지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특공대가 이제 제압을 한 것 가지고도 또 이거 무슨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잖아. 아니 민간인이라고 그냥. 저 범죄자가 그 경찰을 지시 안 따라서 두들겨 팼는데 그게 뭐 문제야? 그러니까. 태용호 억까지를 하려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처음에 하태경이 질문했을 때 유엔사 허락 받았는데 이거 멘탈이 다 나간 거야. 쭈르륵 이제 시나리오를 짜왔겠죠.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몰고 가면 된다고 시나리오를 짜왔는데 이거 젠가 하는데 하나 뺐는데 무너져 버렸어. 제일 쉬운 거 하나 뺐는데 그러니까 제일 거 뺐는데 그래서 멘붕 와가지고 말을 막 허둥댄 거 그런 이제 꼬라지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보수 지지 진보 지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거. 그 네. 논문에서 이제 제가 그 뺀 내용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데에서 투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대북 문제가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 계층을 노림수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가장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연령대. 그렇죠.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당선됐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갈라치기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까지 갈라치기 해버리면 진짜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쪼개지기만 하죠. 네. 예. 그리고 연령대별 혹은 뭐 학력별 그 분포도도 따지고 보면은 쭉 따져보면은 결국은 제일 많은 표집단은 중도예요, 중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통 이제 그 통계청 자료는 5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극좌, 좌, 중도, 우, 극우 이렇게 5개로 나가는데 극좌, 좌, 극우, 우 합쳐도 중도보다 덩어리가 크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에서 네. 말하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네. 나라가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치 지형도 좀 중도층이 어느 정도 두터워야 그나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완충지대가 되니까. 네. 그죠? 완충지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안 됐던 거고 그날을 쳤어도. 하여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두고 봐야 되는지. 얘네들 그 갤럽 여론조사도 이제 30%
30%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갤럽도 그렇습니까? 갤럽이 28% 찍었다는 것 같아요. 그 김어준 여론조사 그 뭐지 여론조사 꽃인가? 거기가 20%대로 못 떨어져가지고. 아 여론조사 꽃? 네. 걔네들 그 저기 후원금 받아가지고 만든 곡인데 시작했군요. 거기는 근데 지금 그 제대로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원래 선관위 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그러니까 편법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인간이 김어준이 이거 만든다고 할 때부터 네.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유통을 시킬 거란 말이죠. 네, 지들끼리 지금 돌려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 노출되지 않는다고 과연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스베이다 같은 데에서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통제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서 통제를 안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법 개편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네. 어디까지 언론사를 볼 것인가 그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되고. 맞아. 편법인 거니까 네. 이거는 그거 글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스베이다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카카오 단톡방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그렇죠. 막 김어준이 막 자료 올려주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그 외연이 커지고 확장성을 가지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결국은 김어준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쪽 진영을 오염시키는 짓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도가 최후의 보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취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아무것도 못 믿겠으니까는 내가 여론조사기관 만들어가지고 내 여론조사 보여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스베이다 뭐 청취자들은 아유 이 여론조사만 믿을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이제 자료를 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뭐 내부 앙케이트 조사지 그게 무슨. 에이. 이렇게 이제 지금 국힘당에서도 저기 북풍하는 몰아보려고 어떻게 저렇게 꼬투리 잡고 있고. 빨리 이거 그 탈출해야 되는데 정신들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도 또 이번 주에 좀 보면 좀 이건 좀 되게 노골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28일자 이제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이 윤 추모의 벽 공로자 검명하면 무는 제외.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국전 정전협정 69년을 이제 올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7일 날 그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각계각층에 이제 2,000명 정도 참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윤석열은 직접 가지는 않고 지금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이제 뭐 대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사를 대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이곳을 찾는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축사를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벽이 준공되기까지 노력한 사람들이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는데 보면은 뭐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 뭐 그다음에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는 분도 이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재향군인의 한미동맹재단 카투사연합회 민평동 한인의 교민 등 이제 이름을 쭉 호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이거 하드캐리 하신 거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미국 의회가 추모의 벽 건축 허가를 내준 지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전체 사업비의 90% 2,200만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2020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올해까지 이제 이 추모의 벽을 완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근데 대통령은 패스링을 했는데 미국 해리스 부통령 남편 네. 이제 포스트 젠틀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미국 측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축사에서 대통령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예의에 맞는 행동이죠. 기본이죠. 이게 뭐 1, 2년 걸려서 진행된 것도 아닐 거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공사를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뭐 중간에 큰 지원을 했거나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인 거죠. 그렇죠. 뭔가 억한 심정이 있는지 진짜 열등감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지어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지운다고 뭐 얼마나 더 좋아진다고 자기들한테. 네. 그냥 그 미국에 설치한 6.25 참전 용사를 추념하기 위한 그런 건축물인데 그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중요한가? 윤석열이 뭐 지금 미국 가서 저기 뭐 팥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놔서 그런 거라니까. 그렇죠. 네가 만약에 박근혜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 너였으면 미국 가서 완전 찬밥 신세요. 그러네. 아이고. 대학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호텔에서 자고 그래야 될 걸? 그렇죠. 뭐 대통령도 호텔에서 주무시긴 했다마는 뭐 아무튼 뭐 백악관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 아마. 제대로 된 의전 같은 것도 못 받을 걸 미국 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 이 심리를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잘했으면 잘한 대로 그냥 인정하면 안 되나? 그런다고 자기가 절대 낮아지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대선 때는 표 받겠다고 뭐 통합 같은 소리도 하고. 통합 같은 소리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되고 나서 하는 거는 통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연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그 표피적인 면으로만 좋아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좋아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사람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표피적으로 좋아한 거지. 진짜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심합니다. 이것도 참. 뭐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존경한다라는 말은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존경한다 그랬는데 뭘 알아야 존경을 하지.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개뿔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뭐 계속 정북몰이나 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전 정부 못했다고 뭐 정정부 탓이나 계속하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 지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이러면은 결국 피해본 건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라는 것도 연속성이 있는 건데 저 앞 정부 때 못했던 것도 아니야 딱히.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제 지난주에 그 저희가 금융지원 대책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 이번 주에 이제 그 청취자 한 분께서 좀 내용 짧게 좀 정리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트위터에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거 정리하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라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저 금융지원 대책 이거가 나오게 된 계기에서도 이게 왜 나왔습니까? 지금 불황이라서 그렇잖아요. 심각한 불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이후에 그다음 전쟁까지 겹치는 바람에 악재가 겹쳐가지고 경기 악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사실. 뭐 그 상황에서 그 금융정책을 냈다는 게 이 지원책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그냥 그런 단발성 어떤 지원 정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네. 이런 일은 이번에 한번 터지고 뭐 몇 년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더구나 지금 국제 정세는 계속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정세 자체가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둘이서 쌍으로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독재자 둘이서 그러면은 또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고 그럼 그 전쟁이 또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만약에 침공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예. 중국이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중국 올해 지금 성장률 0% 미만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성장률.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중국 지금 끔찍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중국 자체 지금 자기들 내부 상황도 별로 안 좋다고. 내부 상황 안 좋죠. 네. 예. 그러면은 또 이 독재자들은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런 바이러스 창궐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뭐 원숭이 대청도 지금 조금 나돌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코로나 같은 계열의 어떤 감기 바이러스 그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그러면 또 코로나19처럼 이런 식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도 없고 지금 사실 코로나19도 안 끝났고.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언제까지 계속 변종 또 변이 또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도. 그러면은 좀 더 장기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하나의 이제 장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임 정부에서는 제시를 하고 추진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안을. 그게 이제 바로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전국민 보험제도라는 게 되게 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불황에서 실업자들이 대량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완벽한 저기 안전망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되는 거죠. 얼마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주니까. 네네.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다음에 그걸 전 국민을 다 실시를 하면은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죠, 훨씬. 네네. 뭐 기존에도 소득 파악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어요. 뭐 의료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은 사실 자기가 액수를 신청하는 거니까 뭐 자기 소득에 맞춰서 꼭 신청을 하는 거 아니니까. 네. 항상 이제 건강보험도 그렇지만은 이 네.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이제 전업주부 네네. 뭐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소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걸 텐데요.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는 의미가 그런 자영업자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특수고용직 그렇죠. 백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말 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도 뭔가 이 소득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갖춰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건강보험이랑 서로 맞물려 가지고 네. 어떤 세제 기준이 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기준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런 데이터가 모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춤형으로 이제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가 되게 용이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정교해지는 거죠. 네. 어디 판고 나는 게 딱딱딱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네네. 갖춰지면은. 그리고 지금 뭐 저기 특수고용직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단순 그 결국 자동화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자동화가 뭐 지금 자동화되면서 이제 많은 직장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늘상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는 또 새로운 고용을 항상 창출하는 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근한 예로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네.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 들어가면은 대부분 좀 이제 사람들 몰리는 콘텐츠들은 그 개인이 하는 콘텐츠보다 어떤 그 뭐 음악이면 음반사, 그다음에 영화면 영화사 뭐 저기 예고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짧은 클립들 그런 것들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였는데 한 10년 사이에 유튜버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개인 유튜버들이. 정말 많죠. 네. 네. 그런 직업 한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뭐 아프리카 TV 열리고 하면서 조금씩 생겨났지만 인식도 별로 안 좋고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인식도 괜찮아졌고 지금 뭐 저기 초등학생들 작년에만 그럼 유튜버도 많이 꼽잖아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런 식의 뭐 직업이 생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3D 프린터를 많이 지금 3D 프린팅 기술을 많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그 작가가 누구였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작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그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는 시기를 한 2050년 정도로 잡고 그때가 되면 이제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올 거냐면은 지금 3D 프린터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은 음식도 만듭니다. 3D 프린터로. 그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복잡한 음식은 아직까지 못 만들지만은 음식도 만들고 있고 뭐 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고기 만드는 거 인공 고기 만드는 기술을 계속 돈 집어넣고 있고 뭐 그런 수준인데 지금도 3D 프린터 가지고 그 간의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춤형으로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막 정말로 쓸모 있는 실용적인 물건들은 못 만들고 옛날 초창기에 인형 같은 거나 만들고 뭐 모형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종이에 인쇄하는 프린터 기술 발전해서 해상도 높아지는 것처럼 이 3D 프린터도 점점 정교해지고 쓸 수 있는 그 재질도 점점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는데 2050년쯤 되면은 집집마다 거의 그런 게 한 대씩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품을 별로 안 사게 된다. 그때 되면은 다들 집집마다 프린터 한 대씩 놔두고 개인들 간의 거래하는 도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3D 프린터 한 대씩 있는데 옷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옷 도면을 만들었어. 그 인터넷 온라인에 올려서 파는 거야. 그 도안 받아가지고 프리 출력하면은 옷이 딱 나오는 거지. 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현재도 보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자영업 아니면 특수고용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기술 발전해서 뭐 3D 프린터도 말하자면 자동화 기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어가는데 오히려 집에서 그걸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존의 고용 형태로는 어떤 식의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결국은 기술 발전하면 그런 식의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은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는 거죠. 대통령님이 그것까지 저는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도 이게 되게 이렇게 좀 쓸모 있는 그런 제도인데 윤석열이 지금 이거 뭐 개선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네, 조용하죠. 네, 엎어버린 건지 뭐 그냥 냅두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엎지는 말고 냅두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다음 정권에도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면 이어받기라도 하게. 네네. 그러니까 제발 뭐 지금 정북머리도 그렇고 이게 이번 저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름 뺀 것도 그렇고 이딴 짓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어받을 건 이어받고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럼 되지. 아니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생각 있는 애들이 그렇게 없나? 답답합니다. 아니 뭐 권성동이랑 친해가지고 나 참 그 권성 뭐 안 그래도 보니까는 이제 다시 뭐 권성동 물러나고 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뭐 권성동이 왜 물러나요? 지지율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지금 이제 직무대행 체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가지고 빨리 전당대회를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원내 아니에요?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면서 지금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데. 뭐 비대위로 가겠지. 가는데 권성동은 원내로는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원내로는 있죠. 그래도 당대표직을 하는 거랑은 또 되게 차이가 있죠. 뭐야 이준석 있을 때도 뭐 그랬는데 뭐 달라지겠어요? 이준석은 또 이제 뭐 좀 불쌍하죠. 예. 불쌍한 면이 있죠. 어쨌든 뭐 그 짬이 안 돼가지고 이준석은 그리고 영선이고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지. 네. 이준석은 그 애들의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죠. 예. 20대 남자애들의 20대 남자. 뭐 하여튼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일단 좀 멀쩡한 놈이 들어와야 할 텐데 하여튼 뭐 두고 봐야죠. 되겠습니까? 여기나 저기나 참 깝깝해. 네, 그럼 여기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우리 이제 예비검색 컷오프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28일 날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 후보는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이렇게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최고위원 후보는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윤영찬, 장경태, 정청래 이렇게 8명이 진출했습니다. 이거 원래 저기 정리하면서 이재명 이름을 앞으로 안 붙이려고 제 앞에 안 붙이려고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은근히 이것도 헷갈려.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잘 하셨네요. 예. 네. 근데 최고위원 처음과 끝이 안 좋네. 당 대표도 그렇구나. 그래서 뭐 당 대표 뭐 사실 뭐 박용진 말고 있나?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강훈식 후보 이제 단일화를 나로 몰아줘라. 반 이재명만으로 이길 수 없다. 강훈식이 이제 지난 대선 때는 뭐 저기 그냥 그 당 차원에서 선대위 뭐였더라 선대위 무슨 뭐 전략본부장이 뭐 그런 거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걸 했죠. 예. 딱히 이재명계는 아니고 보면은 올 초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슬슬 해오긴 해왔어요. 이재명 뭐 출마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또 뭐 하여튼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하고. 예. 그리고 우리 그 강훈식 의원 그
부인분께서 네. 그 식사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 그 막내 아닙니까 막내. 그 식사 모임의 막내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뭐 이 머니투데이 기사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인터뷰 요약 기사인데 이게 29일 날 네. 29일자. 그래서 보면 뭐 워낙 1위 후보가 강하고 큰 벽이기 때문에 그걸 넘기 위해서는 이변과 파격의 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네네. 네. 이재명 지금 뭐 당에서 아주 짱짱맨 아닙니까? 어이구, 아, 뭐 유튜버들 다 등이 업고 있으니까. 게다가 뭐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 결과 보면은 네. 와, 뭐 그냥 한 숨이 확 막히죠. 뭐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 이변의 후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게 그때 뭐 이재명한테 짱깨나 얻어먹고 그랬으면서 마누라 짱깨나 얻어먹게 하고 그랬으면서 뭐 이변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는 대선 경선 때도 다 나오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예측 가능한 메시지로 국민과 당원에게 나와 있는 결과값이다. 뻔하다 이 소리예요. 네. 강훈식은 뻔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어. 나 무슨 말 할지는 잘 모르겠어. 뻔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대도 안 돼. 맞아요. 뭔가를 해줄 거는 기대도 안 되고 저는 강훈식이 뭐 딴 거 다 떠나서 이 97그룹에서 싫어요. 아 그리고 나름 이변이긴 해요. 원래 이제 많이들 예상하는 게 이 지명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본선 진출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 박용진 네. 그리고 박주민을 꼽았었다고요. 박주민도 경선에 나왔었나요? 나왔죠. 근데 박주민이 왜 나가게 됐지? 박주민이 컷오프 됐어요. 박주민 요즘 그러고서 강훈식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이변이에요. 이변이긴 이게. 하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거야. 박주민은 그럴 수는 있겠다. 그 저기 왜 이재명이랑 표가 갈려가지고 박주민 지지층이나 이재명 지지층이랑 거의 겹칠걸요? 많이 겹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암울한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 이재명을 우리 힘이든 아니면 뭐 검찰이든 경찰의 힘으로 정말 작살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박주민을 차기로 내세울 거야. 저쪽 개딸들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는 거야. 이 결과를 받아보고도. 네. 그러니까 이것들 또 뭘 준비했느냐 이거. 응? 강훈식이 뭐 중도 사퇴해가지고 또 대선 경선 때처럼 사사회입하고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죠. 박용진이 어떻게 좀 간당간당할 때. 근데 뭐 어차피 이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없어서 무의미합니다. 결선 투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상관없네요. 예, 무의미합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대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후보가 당의 미래와 혁신을 놓고 통합을 놓고 겨뤄서 우위를 보여야 승산이 있는 거다. 뭐.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은 저는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뭐 이재명 들어가 할 때부터도 너무 그쪽으로만 흘러간다고 저도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했었고 네. 가치 경쟁을 해야 된다. 이재명의 가치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먹히지도 않고. 이제 강훈식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법 리스크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 뭐 소리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뭐 그것도 뭐 굳이 막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할 만큼 했고, 할 만큼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미적지근하고. 그렇죠. 내부 투쟁용으로는 사법 리스크는 거의 쓸모가 없죠 이제. 네. 뭐 당위성을 말하는 데는 아직까지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는 불가능해졌죠. 네. 그거 가장 크게 말씀하신 분이 서른 의원이었잖아요. 네. 결과가 컷오프입니다. 그렇죠. 네. 안타까운 지점이지만 뭐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이 컷오프 전에 그 시사방송 인터뷰 어디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 이재명으로 결국은 나한테 표를 줄 것이다, 몰아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아니란 태도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지?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딱 하나밖에 없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좀 이재명 빼고 가장 높게 나온다.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니란 태도로 못 이깁니다. 지금 가장 마지막 조사 대충 보면은 이재명 빼고 나머지 다 합쳐도 졌어. 그렇죠.
한 5% 정도 차이 나게 져요. 그런 아니라는 태도 박용진 후보 각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백바지 입고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거를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자신의 깃발로 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강훈식의 이 주장이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다시 보니까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 강훈식은 가치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재명이랑. 그러니까는 박용진 후보가 오히려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강훈식을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강훈식 어떻게든 물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과정도 중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강훈식이든 뭐 저기 박용진이든 둘 중에 하나로 단일화되면 뭐 둘 중에 하나한테 표를 주겠는데 네. 그 강훈식 말대로 지금 가치 투쟁이 뭐 그나마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투쟁 노선이라고 친다면은 그래서 가치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도 하여튼 내세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 그냥 반 이재명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런 얘기까지만 한 거지. 그 얘기만 하지. 네. 이런 인터뷰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가치를 던져놔야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틀렸다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딱 받아들여서 박용진이 뭔가 하나 큰 거를 멋있는 걸 하나 이렇게 딱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보면 어떻겠나. 검은 바지 입고 나온다든지. 흑바지. 흑바지입니다. 흑바지인데 또 이제 오타를. 그거 곤란한데. 지금 같은 위급한 순간에 오타 곤란합니다. 네. 오타 내주시면 안 됩니다. 큰 바지 입고 와서 빅바지인데 또 오타. 거기까지고요. 반바지? 거기까지. 칠부 바지? 다 되네. 네, 오타 굉장히 위험한 오타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좀 잘해주시고요. 아니란 태도 절대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래서 좀 뭐 사법 리스크보다는 정책 비판을 지금까지 방송했던 거 쭉 따져봐도 저희는 기본소득과인데 좀 집중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할 말이 더 많아요. 이게 사실 뭐 비리 캐고 그러는 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칩니다, 솔직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면 대부분 아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빨리 휘발돼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기본소득 같은 건 사실 두고두고 할 얘기가 계속 생기죠. 그렇죠. 비판 지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념 같은 것도 따져보면 또 할 말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이제 길게 봤을 때 당의 이제 미래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 당대표 후보 3명 다 음주 정권 있더라. 곤란하더만요. 액수도 또 다들 비슷비슷해. 네. 뭐 150,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강원식은 2탕 뛰었던데 음주 한 번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던데.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보통 보면은 이명박 때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시위하다 길거리에서 시위하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도로교통법 네, 집시법 말고 도로교통법으로 많이 엮었어요. 그랬었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강원식 도로교통법 위반은 뭔지는 모르겠다. 착고 가다 했는지. 근데 연도 보면 딱히 2009년인가 그래가지고 대화하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참이 셋다 음주는 하고. 곤란합니다. 이거 음주를 또 못 피하는 전당대회가 돼버렸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상황이. 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한번 봅시다. 고민정, 고영인은 누구야? 저희 의원 배지 아니지 이 사람. 배지입니다. 배지? 고영인 의원은 그 21대 그 총선 때 안산 지역구인데요. 김현이 출마했던. 거기서 김현을 눌러주고. 그래서 김현이 막 발광했던. 네. 그런데도 지니까 이해찬이 포기한. 네. 그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의원이고요. 뭐 대선 때 이제 캠프에서 무슨 위원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했고 지금은 K 복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K 복지요? 네, 그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북유럽식의 그 복지 국가 모델을 한국에 잘 정착을 시켜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3인주의충인가? 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전부 다 배지입니다. 그다음 박찬대 의원은 잘 모릅니다. 네. 서영교는 패스고. 서영교 의원은 뭐 서영교 의원이고, 네. 네. 손갑석 의원도 잘 모르겠고. 손갑석 의원이 이제 그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호남 광주인가 하여튼 혼남 네. 쪽 그쪽 지역구 의원이고요. 윤영천 의원은 윤영천 의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장경태는 뭐 이제 오락가락하는 뭐 그냥 이렇게 잘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장경태 의원이고요. 그냥 꺼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누구나 아는 정청래 의원이고요. 끝판왕 기회주의자. 대세 바로미터. 네. 정전에 개뚜껑 때문에 언젠가 한번 크게 데일 거야. 그전에 또 손절 잘 치지 정천은. 또 그랬어. 근데 손절 치는데 정천이한테 뭔가 잡혀 있으면 손절을 못 칠지도 모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게임이 윤거피 씨가 그 추천하는 최고위원 후보가 윤영천 의원이랑 송갑석 의원이었나? 아니요, 가피님도 못 정했어요. 박찬대 의원인 것도. 그러니까 송갑석 의원이랑 고영인 의원 이 둘에서 아직 확실하게 못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 메시지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가피님도 그냥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 뽑아야 돼요? 이렇게. 아니 트윗에 이름 2명, 윤영찬 의원은 1명 더 이름 올라온 걸 제가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정하셨다. 네, 못 정하실 것 같고 못 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 그 다음 주까지 숙제 하나 합시다. 이거 그냥 요 최고위원 후보 각자 누구 뽑을 건지 2명 찍어가지고 이유 달아서 방송에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 저는 뭐 정해진 후보는 있는데 방송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를 가능성 없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 걸러내면 다 커서 맞아. 뭐 하여튼 100% 만족스러운 사람은 거의 뭐 윤영찬 의원 한 명밖에 없다고 할까나? 저는 고민정 찍을지도 모릅니다. 예정이 있어서. 예정?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참 사람 청순해 보이고 좀 귀염성도 있어 보이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청순한 게 아니었어. 그 청순한 게 아니라 다르게 청순한 게. 아, 이분도 뭐 거의 뭐 안철수급이라서. 그렇죠. 이 영문으로 하면은 고민정 하면은 이제 고민중 이렇게 되잖아. 유로만 이렇게 딱 해놨으면. 고민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하시고 좀.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큰일이 또 하나 좀 섬뜩한 일이 섬뜩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까먹 가면은 이게 뭔가 수상한데, 하여튼 이겁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목을 맸다고 하죠. 그래서 이 A 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날 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배비서의 지인이다. 네. 그리고 그냥 지인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막역한 사이인 걸로 그렇게 이제 JTBC에서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보도를 했는데 28일 나왔을 겁니다. 28일 하고 29일 이렇게 아마 연속 보도됐을 텐데 배비서랑 그 저기 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아,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살았대. 그러니까는 그 배비서와 배비서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다. 이 사람이 살았다고. A 씨가. 그래요? 공동 명의가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A 씨가 살았다. 저는 그렇게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부부 같아 보였다. 근데 또 배비서도 결혼을 했거든. 일찍 결혼했지. 저 이재명 저기 변호사 사무실 시절에 결혼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백종선도 막 가서 축하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관계예요. 네. 웃기는 관계고. 웃기는 관계지만은 이제 어저께 백브리핑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이걸 다뤘는데, 거기서 백브리핑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부동산이 공동 명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백총발이 정확할 그러니까 겁니다. 공동 명의의 네. 부동산이 또 네. 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거 좀 무슨 이제 그 내연의 관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백총도 말했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왜냐하면 더구나 당사자가 죽어버렸어요. 네. 그럼 배비서 하나밖에 안 났는데 배비서가 나 그 사람하고 내용 설령 정말 그런 관계였다 칩시다 과거에. 그럼 배비서가 나 그런 관계였어라고 얘기를 하겠어?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안 할 거잖아.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잖아. 그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연 관계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 간에. 하여튼 그거는 뭐 전혀 이 사건에 관계가 없어. 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배비서가 이 법인카드 사용할 때 사용해서 이제 배달해서 갖다 바칠 때 카드 가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제보자 A 씨도 네.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었고, 그러니까 그 카드 가리에 사용됐던 카드가 카드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카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배비서 본인 카드도 썼었고, 그다음에 이제 A 씨 카드도 썼었고, 이 사람 카드도 쓴 적도 있다 그거지. 그리고 또 이 A 씨는 경기도 과학진흥원인가 네, 거기에 비상임 이사, 비상근직 이사로 있었죠. 예. 그것도 했고, 뭐 그건데 그거는 비상임 이사라는 거는 뭐 특별히 뭐 월급이 나오던가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면은 이제 뭐 거마비 주나요? 한 15만 원 회의 한 번 참석할 그리고 때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 사람이 개인 사업 했잖아. 중소기업 예. 뭐 사장이었으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직함 하나 더 붙이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전직 군인이었거든요. 기무사야 또. 네, 기무사 출신이야. 정보 쪽.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성남에서 같이 이 사람도 그때 성남에서 보험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부터 아마 어떻게 아름아름 배비서랑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성남에 그 기무사가 뭐 하나 유명한 기무사가 하나 있는데 그 기무사 그 좀 센 기무사인데 끝발 좀 있는. 네. 예. 내가 기무사랑 좀 친해야 돼가지고. 뭐 기무사령부는 안 할 거고 뭐 파견대쯤 되겠지 뭐. 그렇죠. 파견대도 좀 빡센 파견대 있나 보지. 음. 근데 뭐 아무튼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무부대라는 데가 그 민간으로 치면 저기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그렇지. 군대 내 국정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저기 뭐 참고인 조사 받고 와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게 좀 사인이 좀 석연치 왜 죽었는지가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유서도 없었다 그러고. 네. 피의자로 전환될 계획도 없었다고 네. 경찰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뭐 딱히 걸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카드를 빌려줬다 해도 그걸 뭘로 걸 거야. 신용카드 빌려준 걸로 그걸 뭘로 걸 거야. 이 사람이 공공행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애매하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거시기 합니다, 진짜로. 어쨌든 참 벌써 이제 이병철 씨 같은 경우 돌아가신 이병철 씨는 이제 병이 있어서 지병으로 예. 돌아가신 거라고 봐야죠. 이병철 씨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의 사건에 관련된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사람이 돌아가신 게 스스로 된 겁니다. 목숨을 끊은 거죠. 네. 진짜 섬뜩합니다. 이거 뭐 그 예전에 그 누구야 김어준이 떠들었던 거 그 박근혜 그 오촌 살인 사건. 뭐 마티즈 쪽으로 그거랑 그거보다 이거 지금이 더 그렇죠. 섬뜩해. 네, 더 섬뜩하죠. 근데 또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그 개딸들 보면은 또 이재명이랑 연관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 이거 애매한 사람 불러가지고 경찰이 강압수사해서 강압수사. 죽었다 그러는데 참고인 조사 받아서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인데 뭐. 좀 띨빵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아니 뭐 옛날처럼 뭐 검찰청에 끌려가가지고 막 열 몇 시간씩 뭐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이렇게 앉아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취조받은 게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는 본인이랑 조율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건지 난 참. 그리고 더군다나 기무사에서 그렇게 짬밥 왕창 먹고 전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당신 같은 그런 멘탈인 줄 알아? 이 기무부대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데. 그거 댓글 뭐 달아준다고 막 네. 고맙잖아 뭐 이런 거나 댓글로 쓰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랑 관련된 사람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도 뻗긋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강훈식이 뭐 가치 경쟁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이걸 또 몰라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또.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보다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는 아주 맞는 말인데 그게 옳은 방향이긴 한데 문제는 카운터가 이재명이라는 그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할 수도 없죠. 네.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뭐가 봐도 수상하잖아. 다 해야 돼. 다 이제 다 해야 돼. 맞아요. 다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전방위적으로 가야지. 그렇죠. 뭐 이재명을 건드리는 것 중에 가짜 뉴스로 건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다 해볼 그리고 당일성이 없는 지적도 거의 없었잖아. 억까지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와서 누가 이재명 뭐 음주권 예전 정권 사범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태클을 뭡니까? 뭐 그런 거면 또 모르겠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음주운전은 이제 못해. 그렇지 가오식도 서로 못해. 아이씨 그럼 그것도 그냥 아 진짜 미치겠다. 사실 변호사가 저기 뭐 그 검사 사칭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아우 뭐 정이고 나발이고 진짜 아우 쓰레기인데. 검사 사칭 앤드 무고. 네. 뭐 아무튼 이재명은 사실은 가치 투쟁만 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가치 투쟁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대상이에요. 이재명은 사실은. 가치 투쟁 잘 못하는데 이제 잘 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죠. 네. 개딸들 때문에. 완전 그 뻘소리인데. 그러니까 강훈식이 말한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어떤 이재명의 그 비리들을 덮어주려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그 아닌 척하면서 이재명 쉴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 의심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차비밭에서 신발을 너무 갈아신어. 아무튼 지금 돌아가신 분 사건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네네. 뭐 유서가 왜 안 나온지 그걸 모르겠어 당연히. 그러니까요. 뭐 백브리핑에 따르면은 뭐 보통 이제 목매서 죽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 정리하고 그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서를 써요. 뭐 저는 군대에서만 네네. 목매 죽은 시체를 두 구를 치웠거든요. 네. 한 구는 이제 부대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는 훈련 나갔다가 산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두 구 다 거기에서 유서가 있었어요. 신발도 정리되어 있고 한 명은 이제 부대 안에서 창고에서 목매 죽었고 다른 제가 훈련하면서 발견한 사람은 야산에 목매서 죽었는데 둘 다 야산에서 목매 죽은 분도 이제 그 지갑을 이렇게 가지런히 놔뒀더라고 죽은 그 자기 밑에다가. 근데 지갑 열어보니까 유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유서를 남기는 법인데 이분은 유서를 안 남기고 죽었어. 그래서 어떤 그 뭐 보통 그렇게 죽을 때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일 때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이제 이것까지 말하면 음모론적이고 너무 나가버린 게 되지만은 뭐 타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유서가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니까. 네. 뭐 근데 현재까지는 타살의 흔적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부검도 한다고 하고.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관련해서 너무 많이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한 내용은 알기가 어렵겠지만 끔찍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만 해도 당대표 시키기 찝찝하지 않나? 그러니까. 주변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데. 이 인간들이 이낙연 전 대표께 했던 짓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총선 끝나고 보좌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니네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 개딸들이.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사퇴하라고 그랬지. 몇 명째냐 니네는? 뭐 다들 이재명이랑 관련 없다고 그러겠지. 관련이 없기는. 에휴.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겠지. 다 관련 없다고 그러다. 진유천도 관련 없고 뭐. 뭐 이동호도 관련 없다고 그러잖아. 자식 남이라고. 걔들은 다 관련 없어. 김혜영도 달려 들어가면 김혜영도 부부가 뭐 저 이혼하면 남이지 그럴 걸. 부부는 빵천이라고. 맞아. 천수 없다고. 천수가 없지. 이혼하면 남이니까. 그렇죠. 이혼하면 남이죠. 나랑 상관없다고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막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걸 걔들은. 그렇지.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 뭐 달려 들어가면 오른손이 잘못한 거다, 뭐 왼손이 잘못한 거다 그럴 거고. 웃긴 놈들이야. 아유. 자, 이어서 이제 요거는 뭐 좀 이제 메인 이슈는 아니었는데 요번 주에 이제 좀 이거 생각나는 바가 있어가지고 잠깐 짚어보려고 이제 요걸 가져왔는데 그 연세대 청소년자 파업 이제 한 달, 두 달 때가 하나 그런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연대생들이 이제 몇 명이
그분들이 이제 고발이었나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송이었나 걸었죠. 그 자기들 이제 수업권 침해했다고. 네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21일 날 KBS에서 서강대생 인터뷰를 냈죠. 길거리 인터뷰. 이거 보셨습니까? 스샷 나가는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스샷에 보면은 학생 수십 명이 1시간에 150만 원을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시급 400원 올려달라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게 이제 그 캡처돼가지고 돌면서 이제 이 성대생한테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요 논란들을 좀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좀 포인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사실 이 학생 블로그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썼어요 또. 이소강 대생이 예, 실상을 또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예 오픈 채방 열어가지고 네. 예, 글로 들어와서 네. 뭐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블로그를 보면 자기도 이제 그 150만 원 이야기는 실수다. 왜냐하면은 150만 원인데 400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150만 원을 책정을 했냐면은 등록금을 이제 그렇죠. 전체 수업으로 나누면 수업당 한 3만 원 정도 빠지는 걸로 치고 그래서 이제 한 클래스에 50만 원 정도 50명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그 수업 받은 사람들이 침해받은 게 한 반에 50명 정도에서 3,5,15에서 15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한 건데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 시위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400원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액수 비교 자체는 실수했다는데 이거는 사실 뭐 마이너한 이슈고 그렇게 해봤자 청소하시는 분들 시급이 훨씬 적지. 청소하시는 분들 뭐 10,000명, 10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뭐 연대생도 그렇고 이 서강대생도 이제 수업권 침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대문을 해가지고 시끄러워 수업 못 한다고 수업 못 듣고 있다고. 그래서 수업권 침해 받는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 수업 시간 피해서 하려고 참 아둥바둥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들을 보통 보면 이제 그 어떤 노동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너도 노동자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대의식 같은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대에서 파업하신 청소 노동자분들도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학교 안에서 수업 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개의 권리가 좀 충돌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쪽도 이쪽을 못 알아서 이쪽한테 뭐라 할 수 없고 이쪽도 이쪽한테 서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그 청소 노동자분들이 시위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연대생들이 노동자분들한테 이제 그 손해배상을 걸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점에서 틀렸냐면은 뭐 연대의식 없고 막 각박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수업권 침해받았다는 그 주장 자체는 옳은데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대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대야지. 학교에 대야죠. 수업료 내고 수업 듣는 거 학교에다 수업료를 내잖아. 그럼 학교가 수업에 대한 모든 걸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학생들 만약에 중앙도서관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누구한테 따집니까? 학교에 따져야죠. 학교에 따져야죠. 그렇죠. 학교 식당 밥이 안 좋으면 누구한테 따집니까? 학교에 따져야죠.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서강대생한테 네가 말하는 그 수업권 침해가 부당한 건 아닌데 침해 당했다는 그 주장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닌데 문제 제기할 대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답글 같은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사실 이것도 사실 원정주의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네가 지금 누구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사실 뭐 연대의식 이런 것도 좀 주입식으로 강요된 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그리고 연대의식 말씀하시는 분도 민노총 파업하면 화내시잖아.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당장 뭐 우리 쪽 지지자분들 봐도 지금 이 성대생한테 분개하시는 분들도 민노총 파업하면 화내시잖아. 그리고 저기 화물연대 파업할 때 화내셨잖아. 거기도 어쨌든 노동자잖아요. 그다음에 뭐 장애인 파업할 때도 화내셨잖아요. 그 지하철 네네. 파업이나 장애인 지하철 농성할 때도 그 방법 틀렸다고 화내셨잖아. 연대의식 못 가지시잖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연대의식 못 가질 만한 자기의 당위성은 충분한 거예요. 자기 수업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제기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아니라 학교에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가 수업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가 시급 올려주면 또 금방 해결되잖아. 그렇죠. 그래 고작 이 400원 올려주면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봐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답게 너무 근시안적이었다. 그러니까 학생은 그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학생이니까 뭐 21살 돼가지고 얼마나 시야가 넓겠어요. 근데 어른이 거기에 대고 이제 뭔가 이제 반박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렇게 주입식 연대식 같은 걸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짤도 안 막히는 소리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걸 짚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요. 이제 평산마을 소식입니다. 7월 28일에 대통령님께서 또 새로운 이니템을 선보이셨습니다. 이번에 좀 빡셉니다. 책이. 빡빡한 내용입니다. 빡빡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역시 1등은 그 실크로드 세계사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더 빡센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권짜리인데 장난 아니에요. 자, 제목은 시민의 한국사입니다. 네. 선사 시대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우리 역사를 개관한 한국사 통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국가주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한 시민을 위한 역사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폐지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권 엄청 두꺼운 책인데요. 뭐 굳이 워낙 두꺼워서 굳이 통독할 필요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역사 공부하는 사람 전공자 아니면은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편이 된다면은 이제 책꽂이에 잘 꽂아 두시고 또 필요할 때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반대에 머물지 않고 이 책을 쓰는데 70여 명의 집필자가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참 이 결과물이 이렇게 또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역사연구회의 10년에 걸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가주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대통령 이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한산 개봉하잖아. 네네. 그 명량이랑 연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산이 명량이랑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평이 좋아요. 명량에서 부족했던 것을 한산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명량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주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이죠. 거기 박근혜 때 나오기도 2014년인가 그러니까. 그 사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명량이 1,700만인가 봤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영화 1인가 2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이 많이 보셨죠. 많이를 버시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영화 뭐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명작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심파가 너무 많아. 심파가 너무 많고 좀 국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요. 보면은 막 그 노골적인 대사도 있잖아. 전투 끝나고 나니까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전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중국밥이랑 뭐 그런 거 먹으면서 모선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걸 알까 그런 대사를 치는 게 있거든요. 되게 올거려 보고 있으면은. 근데 한산은 그런 거 다 배제를 하고 그냥 한산 대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전투를 되게 짜임새있게 잘 묘사를 했다고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그리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량보다 훨씬 이제 대체적으로 평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배제하고 사실만 묘사했다. 그 점에서 좀 뭔가 좀 대통령 말씀하신 거랑 그 영화랑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넘어와서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2014년만 해도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많이 좀 찌질했잖아. 박근혜 때. 네.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국가적 위상이 엄청 세졌잖아요. 네. 다들 알게 모르게 부심이 생겨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우리가 뭐 막 숭고하다 잘했다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쭉 나이래도 우리 충분히 잘했다는 거, 우리 잘 나타낸 거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다가 뭐 굳이 막 국뽕집으로 갈 필요도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간 게 명량일 수도 있다라고 유튜브 채널 어디 이제 영화 평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어떤 그 국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 정당성이 약한 정권들, 네네. 그런 정권들이 이런 짓을 하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 넘어와가지고 지금 국뽕이 만개의 상태인데 국가주의 안 집어넣어도 다들 지금 폭풍 차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그 추억의 단어가 돼버렸네요. 이게. 근데 이제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지. 그렇죠. 다시 부활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또 국정교과서 다시 한번 건드리려고 할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점점 안 먹히죠, 사람들한테도. 예. 왜냐하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이제 깨치게 되니까. 네, 그리고 한 번 뭐 실패했으니까. 네. 네. 뭐 굳이 두 번 해가지고 또 지지율을 떨구는 바보 같은 짓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인간다 그러면 또 대마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제 대통령님이 지금 퇴임하시고 나가지고 한 달에 최근에 두세 권을 계속 추천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책을 추천하실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책을 추천하실까? 그 비씨님은 책 독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제가 한동안 또 책을 안 읽다가 독서하는 이유보다 예.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지식과 관점이죠. 네, 지식과 관점 중요하죠. 네. 뭐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의 효용으로 많이들 언급한 게 이제 어휘력 같은 거. 어휘력. 풍부한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좋죠. 예. 저는 독서의 효용으로 제1의 효용으로 꼽고 싶은 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상을 어떤 보편적인 시각 말고 다른 여러 각도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 대상인 어떤 그 현상, 뭐 사물의 본질을 이제 파악하는 그걸 이제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통찰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뭐 이건 소설책도 가능합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도 어떤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소설들이 뭐 간혹 보면 이제 형식 파기하는 그런 소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극이라는 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 암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끼워놓고 하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은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까지 흘러져 나타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전체를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초반에 어떤 암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인과성 같은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떤 식으로 단서를 파악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다양해질 수 있고, 뭐 추리소설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 통찰력이라는 건 저는 추리력이라는 말이랑 좀 이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셜록 홈즈를 예로 들어봅시다. 뭐 셜록 홈즈 보면은 그런 묘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제 의뢰하러 왔는데 딱 앉아가지고 슬쩍 보더니면은 당신의 직업은 뭐고, 뭐 당신의 직업은 부도 하영 노동자고, 어젯밤에 술을 3병 마셨고, 뭐 사귀는 여자는 5명이다. 그리고 다 맞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네 구두에 묻어있는 진흙은 어디 부두 앞에서만 발견되는. 그래서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찰이라는 것도 원인이랑 결과를 통해서 이제 뭔가의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소설책도 열심히 읽다 보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안 읽고 열심히 읽다 보면. 그리고 뭐 전문 서적들도 이제 각종 지식들을 쌓다 보면은 그 지식 하나만,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어떤 통찰력을 얻기는 힘들지만은 여러 지식들이 생기다 보면은 지식 간의 연관성 같은 것도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집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 뭐 전공자시니까 아실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보던 어떤 세상의 현상이랑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보는 현상이랑 그다음에 대학원 나오고 나서 이야기되는 현상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시야가 넓어지면은 이해의 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통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독서의 효능은 제일 큰 효능은 저는 통찰력을 기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 관점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왜 자꾸 책을 추천을 하실까? 다
이번 주에 추천하신 이 책도 추천을 하셨지만은 이거 100이면 100 이 책 대통령님 말 듣고 산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 책 다 못 읽거라는 거 아실 텐데 지금까지 추천한 책만 해도 지금 다 이렇게 벅찬 수준인데 왜 자꾸 책을 추천을 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찰력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능이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대통령님이 통찰력을 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개개인이 통찰력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은가? 안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치인도 그렇고 저놈 유튜버들한테도 안 휘둘릴 수 있습니다. 김어준한테 이기고 싶으면 통찰력을 기르면 됩니다. 김어준이 맨날 하는 소리가 무학의 통찰이잖아요. 근데 그 무학의 통찰이라는 말이 정말 건방진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 그 거짓말. 뭐 책을 안 읽고 통찰을 할 수는 있어요, 김어준이. 그 통찰이라는 것도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근데 책을 안 읽는 거랑 무학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학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학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되게 건방진 거지.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친 채로 태어났다. 그 소리 하는 거지. 무학의 통찰이라는 거는. 지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통찰력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어쩌면 그런 직임의 어떤 정치 구도를 깨라는 그런 메시지라도 과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이번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굳이 꼭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유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꽂아놓고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가 근현대사. 네, 문재인 정부까지. 예, 근현대사라서 야, 이 뒤에 거 절반을 챙겨 놓으면 좋으려나? 저희 방송 아이템에도 쓸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또 조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어디 가서 키베 뜰 때 유리하지. 그렇죠, 그렇죠. 니 그거 아나 막 그러면 이 새끼 그것도 모르면서 깝치지 마라 막. 응? 그럴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저는 지정학의 힘부터 빨리 읽어야 돼서. 읽고 계십니까? 아직 못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구성만 확인했습니다. 목차만 읽었어 지금. 아무튼 그 여러분들 책을 부지런히들 사셨는데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네, 이왕이면 읽으면 더 좋죠. 네, 그 다들 통찰력을 기르셔가지고 우리 모두 그 유튜버로 혼내줍시다. 예, 혼내주십시오. 댓글로 좀 네. 패줄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 젠틀제인 얘기를 좀 사실 뭐 젠틀제인 얘기는 아니고 규리 아빠님 얘기죠. 예, 규리 아빠님 얘기인데 아니 뭐 저기 지금 평산마을 들어간 거 이제 당위성 생겼잖아요 나름대로. 네네. 근데 여전히 보면 이분들 스탠스는 좀 대통령 팬들에 가까워 보여가지고 일단 그 점이 좀 우려스럽고 좀 그럴 거면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아예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뭐 네. 처음에는 무슨 대통령님한테 문자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무슨 니한테 문자를 보내냐 그래서 반박을 하니까 이장님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이제 또 어느 분이 또 이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전임 이장님이라고 3년 6개월 전 이장님이라고. 그다음에 올라온 거는 뭐 부녀 회장님한테 뭐 얘기를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막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사람들한테 까이니까 뭐 안 지겠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이건 되게 유치해요. 예, 맞아요. 그냥 뭐 신경 안 쓰신다고 하시면 그냥 신경 쓰시지 마시죠 서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와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싶은데 굳이 계속 뭔가 신경 써달라고 좀 막 애걸복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 네. 자꾸 그러시면 원한충밖에 안 돼요. 원한 소설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 있으니까 그 명분 앞에서 좀 충실하시면 좋겠어요. 내려가실 거면은 주민들하고 잘 잘 그 조율을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지금도 우려스러운 게 이번 주에도 그 이제 방송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제 신고 링크 올리시는 분들 트위터들 보면은 그 소음 내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메가폰으로 서로 마주보고 막 욕하고 그러고 뭐 욕하고 큰 소리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단 젠틀제인 쪽 모임은 아니겠죠.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무슨 지난주에 윤영철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침묵 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과연 끝을 낼 수 있겠냐? 그건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고 뭐 답답한데 당장 뭔가 할 수 없다고 답답한 그 심정은 뭐 100% 이해가 가는데 할 수가 없을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뭘 하는 그것도 전 별로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은 좀 괜찮지만 좀 걱정되는 거는 그거죠. 앞으로 이제 젠트제인에서 할 예정인 그 대통령님 퇴임 100일 기념 뭐 그거를 그거 뭐 굳이 하셔야 될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예. 네. 알아서 하시고 그냥 뭐 또 뭐 이상한 글 올리고 그러지는 마시고. 네, 그런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서로 피곤하게 뭐 굳이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거기가 별로 그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곳인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제 그냥 펜질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긴 해요. 사실 행태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 2018년은 그때만 해도 제가 봤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사람이 변한 건지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좀. 하여튼 뭐 이분도 고생은 나름 많으셨죠. 그렇죠. 많이 예. 고생하셨죠. 예. 한때는 열심히 싸우셨고 그랬던 예. 분인데 에헤. 네네. 막상 하려니까 또 할 얘기 별로 없네 또 뭐. 예. 욕하기도 그렇고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 네, 그냥 이 정도죠. 뭐. 네. 네, 이 정도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이제 의도적으로 대본을 확 줄였는데 그랬더니 좀 여유가 있네요. 잘 맞네요. 이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되겠어. 네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세요. 네, 더위 먹지 마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